이 이야기는 실제 법정 판결로 끝난 사건입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분명 불법입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이유만은 이해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돈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하신 부분을 댓글로 적어보셔요. 남한에 정착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장 야간조,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내와 나는 같은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부품을 끼우고 검수하고 박스에 담는 작업, 한 달에 180만원, 방세 50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130만원, 식비, 교통비, 핸드폰 요금을 빼면 매달 10만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만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평생 이 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남한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제각각 모여 앉았고 우리는 늘 구석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말은 통했지만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예능 봤어? 주말에 뭐 했어?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낯선 얼굴들이 낯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밤이면 아내가 말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매일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도 사람 많잖아. 근데 다 남이야. 진짜 남. 그 말이 맞았습니다. 300만 명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탈북민 선배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휴게실 구석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선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에 가족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보내는 방법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어떻게요?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북한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야. 선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이긴 해. 근데 다들 이렇게 한다고. 안 걸려. 정말요? 응. 나도 벌써 5번 보냈어. 선배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떤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연락하면 돼. 조선족인데 믿을만해. 나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 보낼 수 있대.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를 멈추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전한 거야?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안 보내면 누가 보내겠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보낼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낸 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중국 선양에 사는 조선족에게 송금했고 그 사람이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수료는 30%, 실제로 어머니에게 전달되는 돈은 35만 원,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송금하던 날 은행 창구에 서서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 송금이시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친구 도와주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달됐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문자를 보고 나는 공장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내가 보낸 거냐? 네, 어머니. 살았다. 우리 정말 살았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석 달째 쌀이 떨어졌었다. 동생은 학교도 못 가고 내가 어떻게든 버티려 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괜찮아요. 제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석 달. 내가 남한에서 텔레비전 보고 웃던 그 시간. 그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나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한 거야.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선배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송금한 거 알려줬어. 다른 사람들도 부탁하고 싶대.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모를 게 뭐 있어. 그냥 중개만 해주면 돼. 선배는 명단을 꺼냈습니다. 5명. 모두 우리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탈북민들이었습니다. 한 건당 10만 원씩만 수수료로 받아. 너희도 돈 필요하잖아.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족을 돕는 일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미 발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을 만난 건 회사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평양에 있어요. 1년 넘게 연락이 끊겼는데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100만 원이요. 이것만 전달돼도. 나는 그 봉투를 받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확실히 전달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함경도에 계세요. 작년에 탈북하려다 실패하셨대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세 번째 의뢰인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손주가 북한에 있어요. 이제 겨우 5살인데 할머니는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두 번째 송금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도. 우리 통장에는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보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돈 받아도 되는 걸까? 우리가 위험 부담하잖아. 당연히 받아야지.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깨끗한 돈은 아니라는 걸.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면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꿈. 법정에 서 있는 꿈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송금 직후였습니다. 중국에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카카오톡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달됐다는 연락 왔습니까?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통 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좀 우리 엄마가 아픈데. 어떤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사기꾼들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우리는 중국 쪽에 계속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불법 송금 중개였다는 걸. 그리고 이제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내는 공장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이 됐다는 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돈을 받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공장 일을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부품을 잘못 끼우고 팍스를 잘못 쌓고 불량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집중 좀 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의뢰인들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컸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돈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보시오. 죄송합니다. 중국 쪽에서 연락이. 변명 말고 돈 돌려주시오. 지금 당장은.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200만 원이요. 내 처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사야 하는데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내 처가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이해하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돈 못 돌려주면 당신들 끝입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도 북한도 아닌 같은 처지의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할까? 그럼 우리가 먼저 잡혀가. 그럼 어떻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수소문했습니다. 중국 쪽에 아는 사람 없어요? 송금 경로 아는 분 없나요? 며칠 뒤 한 사람이 연락처를 줬습니다. 여기 연락해봐. 근데 수수료가 좀 세.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수료는 50%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좀 깎아주실 수는? 싫으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나 바빠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오래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처형의 남편. 그는 북한에서 국경경비대 하사관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두만강 경비를 섰고 밀수꾼들의 루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만약 이 전화 때문에 그가 위험해진다면, 만약 보이부에서 이 통화를 감청한다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형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한국에서.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돈을 전달해야 하는데.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있다 다시 연락해. 전화는 끊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다. 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만이다. 딱 한 번. 그 이상은 안 된다. 고맙습니다. 형부. 고맙긴. 우리도 살아야지. 요즘 배급이 끊겼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부도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 드리면 될까요? 30%만.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인데. 괜찮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한 번은 성공했습니다. 돈은 정확히 전달됐고 의뢰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식구들이 살았어요.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 일이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저 부부한테 맡기면 확실하다더라. 한 달도 안 돼 수십 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공장 퇴근길, 집 앞, 심지어 마트에서도. 부탁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형제가 굶고 있어요.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들의 눈빛은 우리가 석 달 전에 했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5건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손을 떼기로 형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형부, 마지막으로. 또냐?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번만 더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알았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나도 위험해.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송금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송금을 준비하던 날 처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아, 왜 그래? 누나, 무슨 일이야? 보이부에서 형부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외화 거래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거야. 어제 보이부 사람들이 집에 왔어. 동생아, 제발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일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손에는 3명의 의뢰인이 맡긴 돈, 총 4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저축도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생계비였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 가족들은 바로 굶게 됩니다. 처형 가족을 살리고 맡긴 돈을 책임지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방법을 찾았습니다. 밀수꾼들이었습니다. 탈북민 사회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연락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수료는 7알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싫으면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돈을 드리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선불이 원칙인데. 그럼 안 됩니다.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내가 하지. 모두가 철수형이라 불렀던 남자였습니다. 근데 실패하면 책임 못 져. 알겠습니다. 우리는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돈을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열흘째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기당한 것을.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화장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손목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괜히. 아니야, 내 잘못이야.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우리 돈 다 날렸어.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받으셔야겠습니다. 아내는 닷새 동안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과 공장을 오갔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돈은요? 나는 모두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어떻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나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태어나던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끝내야 했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압록강을 넘기로. 2024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나는 관광 비자를 받아 중국 단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행 가방도 배낭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돈은 모두 몸에 숨겼습니다. 허리띠 안쪽에 200만 원, 겉옷 안감에 100만 원, 양말 속에 50만 원씩 총 400만 원. 의뢰인들에게 받은 돈과 우리가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단둥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그 강 너머가 북한이었습니다. 불과 2km. 하지만 그 거리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아니, 건너서는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탈북민이 북한 루트를 접촉한다는 것, 잡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호텔룸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지 브로커였습니다. 내일 새벽 4시, 강가에서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절대 불 켜지 마세요. 어두운 옷 입고 오세요. 모자도 쓰고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면 1시, 다시 보면 2시, 창밖에 압록강이 검은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반,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은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가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압록강 앞에 섰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에 서자 얼음이 천천히 울었습니다. 뚝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불도 켜지 않은 채 강가에 쪼그려 앉아 약속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1시간,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아팠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아주 약한 불빛이 깜빡이었습니다. 한 번,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한 번,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나는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두 걸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세 걸음, 그때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소리는 강 위에서 몇 배로 울렸습니다. 중국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강 왼쪽 초소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서라.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뛰었습니다. 강 한가운데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타타탕. 총성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어딘가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바로 옆 얼음이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쩍,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다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힘이 엄청났습니다. 내 몸이 얼음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뛰어,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강가 갈대밭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타타탕. 총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갈대 사이에 엎드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참았습니다. 총소리는 멀어졌고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그 사람이 내 귀에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살았어.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토해내듯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몸이 떨렸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 순간 작은 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됐어. 전달됐어. 정말요? 응. 다 확인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됐어. 이제 빨리 가. 해 뜨기 전에 돌아가야 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살아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제야 살아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아내가 나를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닌 게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공했어? 응, 다 전달됐어. 다행이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돈이 모두 전달됐다는 연락들이 왔습니다. 15가족, 누구 하나 빠짐없이 도착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자고. 우리는 평범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내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통일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네, 출입국 기록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통일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날 밤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의 손을 잡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오전, 통일부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질문은 하나같이 정확했습니다. 11월 15일 단둥에 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이었습니다. 하루만 머물고 오셨던데 관광치고는 짧지 않습니까? 급하게 돌아와야 해서요. 국경 근처 호텔에 머무셨던 이유는 그냥 저렴해서요.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북한 쪽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송금 중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 계단에서 들리는 발소리에도 우리는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우리는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경찰일까? 아니야. 바람 소리야. 하지만 우리 둘 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를 통해서였습니다. 북한에서 압록강 접선하던 사람이 보이부에 체포됐대. 그리고 이어진 말, 그 사람 휴대전화에서 남한 번호들이 나왔다던데.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처형에게 전화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낯선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처제인데요. 누나 좀, 지금 연락 안 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일주일 뒤 간신히 처형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동생아, 누나, 형부는 데려갔어. 보이부에서 우리 가족 다 조사받고 있어. 아이들도 학교에서 쫓겨났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아, 다시는 전화하지 마. 우리 가족 살아야 해.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벽만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누군가를 죽인 건 아닐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압록강은 이미 건넜지만 진짜 국경은 아직 넘지 못했다는 걸. 조사는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통일부였고 그 다음은 경찰이었고 마지막은 검찰이었습니다. 매번 같은 질문들이 반복됐습니다. 불법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몇 건을 중개했습니까?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정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반자가 됐습니다. 기소장을 받던 날 아내는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내가 대신 열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재판 날짜는 2달 뒤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삶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탈북민 모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도 입장이 있어서.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우려던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 가족도 조사받고 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맙시다.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공장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불법 송금했대. 조심해야 돼. 우리도 연루될 수 있어. 아내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나도 한 달 뒤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내는 그 무렵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 봉투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나는 술로 밤을 지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혼자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취하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취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전화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처형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형부가 풀려났다는 소식은 없을까?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다 포기할까? 무슨 소리야? 아무도 우리를 이해 못해. 우리도 이제 지쳤어. 차라리 벌 받고 조용히 살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지쳤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짧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읽었고 검사는 죄목을 낭독했고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그 문장 아래에는 우리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판사는 판결문을 읽다 말고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이유만은 이해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형량보다 더 무거운 건 여전히 남아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처형, 형부, 그리고 그 가족들, 우리를 도우려다 모든 걸 잃은 사람들. 법정을 나서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살아야지. 뭐라도 해야지. 무엇을?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 판결 이후 우리는 탈북민 지원 단체를 찾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을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단체를 통해서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성공을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처형 가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상황에 놓인 탈북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도 그랬었어요. 가족에게 돈 보내고 싶은 마음,
하지만 불법 송금은 결국 모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안내합니다. 제3국을 통한 송금, 국제 구호단체를 통한 지원, 탈북민 가족 재회 프로그램.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덕분에 가족 목소리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던 선택이 완전히 틀리지만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처형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통화였습니다. 동생아, 네, 누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형부도 돌아왔어. 많이 힘들어하지만 살아있어.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미안할 것 없어. 우리도 선택한 거야.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아직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일하고 나는 택배 일을 합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배달차에 짐을 실으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압록강을 건넌 그날 밤을,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몰랐던 그 순간을,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을.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 식사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내일도 이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나는 내일 배달할 물건을 정리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북한에 남은 가족들, 그리고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받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되기 위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했던 선택, 그 선택의 무게, 그리고 그 대가를 누군가는 이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비난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그 죄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